완벽한 남편의 가면, 비트코인, 독약, 그리고 차가운 침실. 2016년 11월 13일 저녁, 미네소타주의 한적한 주택가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오루아인 가족의 차가 집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뒷좌석에서 뛰어내린 8살 아들은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다. 오늘 아빠와 함께 외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어서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어 마음이 급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외출을 삼가던 엄마 에이미 오루아이는 44세는 오늘 하루 집에서 조용히 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가 집으로 뛰어들어간 지 채 1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차를 차고에 주차하던 아빠 스티븐 오루아인 44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경악과 공포로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아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집안을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가리켰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스티븐이 황급히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스티븐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경찰과 함께 들어간 침실의 광경은 참혹했다. 바닥은 흥건한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아내 에이미가 그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는 선명한 총상이 있었다. 방 안은 난방기가 돌아가고 있어 온기가 남아 있었고 에이미의 몸 역시 아직 차갑게 식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의 왼쪽 손 근처에는 스프링필드 XDS 권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에이미의 머리를 관통한 총알의 것으로 보이는 탄피 하나가 발견되었다. 초동 수사팀은 루미놀 시약을 이용해 현장을 정밀 감식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푸른 형광빛이 유령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침실 바닥과 복도에 이르기까지 총 9개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닦아낸 흔적이었지만 루미놀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혈흔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으로 닦아낸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너무 깨끗하게 세척된 탓에 유전자 감식을 위한 샘플 채취는 불가능했고 이 혈흔들이 에이미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집안 밖에 설치된 CCTV였다.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전날 오후부터 사건 당일 저녁까지의 모든 녹화 기록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경찰은 올와인 가족의 집이 단순한 CCTV뿐만 아니라 정문 통제 시스템과 경보 장치까지 갖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집주인의 직업 또한 특별할 것 없는 상황에서 왜 이토록 삼엄한 경비를 필요로 했던 것일까? 이 질문은 사건의 첫 번째 미스터리로 떠올랐다. 스티븐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몇 달 전부터 아내 에이미가 정체불명의 살해 협박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었고 당시 경찰의 권고에 따라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신도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 권총 한 자루를 구매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권총이 바로 현장에서 발견된 그것이라고 했다. 스티븐의 진술은 수사의 방향을 자살 혹은 외부 침입자에 의한 살인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이끌었다. 특히 에이미를 위협했던 그 미지의 협박범에게 모든 의심의 화살이 쏠리기 시작했다. 수사팀이 기록을 확인한 결과 스티븐의 말은 사실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5개월 전인 2016년 6월 1일, FBI 요원들이 갑작스럽게 오루아인 부부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최근 베사마피아라는 이름의 청부살인 조직 위장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했는데 그곳의 살해 의뢰 명단에서 에이미의 이름을 발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베사마피아는 실제로는 살인을 실행하지 않고 의뢰비만 가로채는 사기 조직이었지만 누군가가 실제로 에이미의 죽음을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FBI에 따르면 에이미의 살해를 의뢰한 인물은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혔으며 에이미가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가 가정을 파탄냈을 뿐만 아니라 서업 파트너까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뢰비로 거액의 비트코인을 지불하며 교통사고로 외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사고에서 에이미가 살아남을 경우 2차 계획으로 총을 사용해 확실히 마무리해달라는 잔혹한 당부까지 덧붙였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에이미는 공포에 떨면서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반려견 훈련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온화한 성품으로 주변에 적을 만들 사람이 아니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누구에게 그토록 깊은 원한을 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스티븐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는 보안업체를 불러 최첨단 시스템을 설치했고 호신용 권총을 구매했으며 에이미에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부부의 이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고 부부는 점차 그것이 누군가의 끔찍한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7월 24일 오후 에이미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고 다시금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죽음의 사신이 보낸 편지였다. 발신인의 이름은 제인이었다. 메일의 내용은 소름 끼치도록 집요하고 악랄했다. 네가 집안에 숨어 보안 시스템 뒤에 숨어버린 탓에 손을 쓸 수가 없게 됐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네 목숨 대신 네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 너의 남편, 아들, 부모님,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만약 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메일은 에이미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협박범은 IP 주소를 추적할 수 없도록 교묘한 기술을 사용했고 경찰 역시 발신지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 에이미는 보이지 않는 적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스티븐은 그런 아내를 곁에서 위로하며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다시 현재 사건 현장. 스티븐은 경찰에게 이 모든 배경을 설명하며 아내가 오랜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였다. 하지만 현장을 꼼꼼히 살피던 베테랑 형사들의 눈에는 자살로 단정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의문은 권총의 위치였다. 총은 에이미의 왼손 가까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명백한 오른손잡이였다. 사람이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쏜다면 보통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총은 그 손 근처에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시신의 상태와 혈흔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누군가 시신을 한번 옮긴 듯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복도에서 발견된 희미한 피자국과 자외선 등을 비추자 드러난 피해자의 것이 아닌 피 묻은 발자국은 누군가 범행 후 현장을 정리하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형사들은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며 현장까지 위장한 냉혈한 살인마의 소행이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FBI는 몇 달 전 폐쇄했던 배사 마피아 사이트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에이미의 살해를 의뢰했던 도그데이갓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는 자신을 에이미의 반려견 훈련 사업 경쟁자라고 소개하며 에이미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고개까지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13,000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며 에이미의 죽음을 의뢰했다. 수사팀은 도그데이갓이 다크웹을 통해 스코폴라민이라는 약물을 구매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스코폴라민은 과다 투여 시 심각한 현기증과 방향감각 상실, 의식 혼미를 유발하는 위험한 약물이었다. 공교롭게도 에이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녀의 혈액에서 정상적인 치료 목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스코폴라민이 검출되었다. 경찰은 에이미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그녀가 누군가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나 사업상의 원한 관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도그데이것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정황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도그데이것이자 에이미에게 자살을 종용하는 협박 메일을 보낸 제인. 경찰은 이 미지의 인물이 11월 13일 올와인가에 잠입해 에이미를 약물로 무력화시킨 뒤 총으로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하지만 수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경찰의 의뢰를 받은 한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가 스티븐 올와인의 개인 컴퓨터를 분석하던 중 의미를 알 수 없는 34자리의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발견한 것이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요하다고 느낀 전문가는 이 문자열을 FBI에 전달했다. 그리고 며칠 후 FBI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수사팀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 34자리 문자열은 FBI가 배사 마피아 사이트를 해킹했을 때 확보했던 살인 의뢰자 도그 데이것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스티븐 올와인을 비탄에 빠진 남편이자 참고인으로만 대했을 뿐 단 한 번도 용의자로 고려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증거 하나가 모든 판을 뒤엎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자상한 남편이 사실은 아내의 죽음을 사주한 악마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수만 위로 떠올랐다. 수사팀은 스티븐의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스티븐은 사건 당일인 11월 13일 오전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다. 아침에 에이미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침대에서 쉬게 했고 자신은 평소처럼 지하 작업실에서 일을 했다. 점심때쯤 위층으로 올라가 아내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권유했다. 점심 식사 후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장인에게 전화해 아들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 후 에이미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병원에는 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쉬게 했으며 자신은 다시 지하로 내려가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오후 5시경 장인 댁으로 가서 아들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죽어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스티븐은 오후 5시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아내가 살아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 에이미의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3시경이었다. 최소 이 시간에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스티븐의 완벽해 보였던 알리바이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다. 수사관들은 스티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감정의 동요를 거의 보이지 않으며 기계적으로 질문에 답했다. 그의 태도는 슬픔에 잠긴 남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바로 그때 한 수사관이 911 신고 접수 기록을 다시 됐다가 기이한 부분을 발견했다. 최초 신고 당시 스티븐이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목소리 뒤로 어린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빠, 이제 재혼할 거예요? 그 충격적인 질문에 스티븐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글쎄, 잘 모르겠구나.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에 빠진 아이가 던진 기이한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아빠의 알 수 없는 대답. 사건의 긴박함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이 짧은 대화가 이제 와서는 섬뜩한 의미로 다가왔다. 수사팀은 스티븐 올와인의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위선적인 이중 생활이 마침내 드러났다. 스티븐과 에이미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였다. 에이미는 반려견 훈련소를 운영하며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았고 IT 전문가인 스티븐은 주로 재택근무를 했다. 주변 사람들은 스티븐을 독실한 신자이자 가족을 끔찍히 사랑하는 자상한 가장으로 기억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수많은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최소 3명 이상의 여성과 혼외 정사를 가진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내를 배신하고 있었다. 경찰은 스티븐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서는 도그데이갓이 구매하려 했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스코폴라민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에이미에게 협박 메일을 보냈던 익명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기록이 그의 스마트폰에서 나오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에이미가 사망할 경우 70만 달러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의 유일한 수혜자가 스티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그는 최근 가족 소유의 물건들을 몰래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을 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배사마피아에 지불한 살인 의뢰비는 바로 그렇게 마련된 돈이었다. 모든 증거의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스티븐은 아내와의 관계에 권태를 느끼고 새로운 삶을 원했다. 하지만 그가 속한 보수적인 지역교회 공동체에서 이혼은 곧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다. 만약 이혼을 하면 장로로서의 직위와 명예를 모두 잃게 될 터였다. 이혼보다 아내가 사라지는 편이 그에게는 훨씬 더 나은 선택지였던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아내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해 돈만 날리자 결국 직접 살인을 계획하기에 이른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아내에게 약을 먹여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자신이 보호를 명목으로 사들인 총으로 아내의 머리를 쏘았다.
그리고는 마치 아내가 오랜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현장을 위장했다. 범행 후에는 아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며 영수증까지 챙기는 치밀함으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2017년 1월 스티븐 올와이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는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의 주변 지인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그가 냉혈한 살인마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스티븐이 아내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를 조목조목 밝혔다. 종교적인 위신과 사회적 형판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피하고 싶었던 점, 여러 여성과의 자유로운 연애를 갈망했던 점, 그리고 거액의 보험금이라는 경제적 이득까지.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그를 아내를 살해하는 악마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스티븐은 단 한 번도 증인석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8시간에 걸친 길고 긴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올와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며 재판장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은 실로 뛰어난 배우이자 끔찍한 위선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획한 지극히 냉정하고 차가운 살인자입니다.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던 한 가정의 문뒤에는 완벽한 남편이라는 가면을 쓴 악마의 이중생활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배신이 숨어 있었다. IT 전문가였던 그는 디지털 세상의 익명성을 무기 삼아 아내의 죽음을 설계했고 스스로 연출한 비극의 무대 위에서 가장 슬픈 주인공을 연기했다. 하지만 그가 미처 지우지 못한 34자리의 디지털 흔적은 결국 그의 가면을 벗겨내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말았다.